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나 연필로 글씨 쓸 일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에 가서 제 인적사항을 적거나 사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펜을 들 일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한 일정을 메모할 때도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고 캘린더도 종이 달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핸드폰 안에서 해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종이, 펜, 필기 이런 것들은 어색한 것들이 돼버렸어요. 어디 가서 종이에 제 이름 석자를 쓸 때도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필체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제 글씨체는 어릴 때보다 점점 더 퇴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필도 그런 악필이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핸드폰이나 키보드로 타이핑을 할 때는 한 글자를 쓰는데 정말 1초도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글씨를 펜으로 직접 적으면 한 획 한 획을 긋는데도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좀 답답하게 느껴져서 거의 글씨를 쓰더라도 막 흘려 적게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필사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신문에 있는 사설을 노트에 다 옮겨 적으면서 한 획 한 획 진짜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갈한 글씨를 쓰면서 제 마음도 좀 정화가 되는 것 같고 작은 성취감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시 펜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날로그스러운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옛것이 돼버렸고 굳이 필요 없는 게 돼버린 건데 저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완전히 넘어오기 전까지도 아이팟 클래식으로 음악을 듣는 걸 끝까지 고집을 했던 사람이에요. 왠지 그 저만의 몽글몽글한 감성을 놓아버리기가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자기 전에 노트에 일기를 10줄 이내로라도 적고 자려고 하고 있는데 매일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참 제 글씨는 만족스럽지 않네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 제 글씨가 더 예쁜 것 같아요. 혹시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운 분들이 계신다면 라디오, 옛 음악을 듣는 것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노트를 펴고 글씨를 적어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옛 감성과 추억에 빠져들고 싶으신 분들은 글씨 쓰기를 한번 꼭 해보세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입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없듯 모두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크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가까운 만큼 사소한 생각까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도 작은 다툼으로 한순간에 틀어진다. 화해해 관계를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까딱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다. 슬프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이다. 그중 가족은 특히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관계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며 쉽게 떠날 수도 없다. 그런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받는다면 잠시 멀어지는 것을 권한다. 따로 독립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집을 벗어난 장소에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전략인 셈이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진 시간 동안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인 넉넉함을 갖추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사랑하고 아낄수록 그 대상의 작은 흠집만 나도 크게 아프고 상처받는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이기에 오늘도 당신이 밤을 지새워가며 고민하는 건지도 모른다.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운 관계들. 가족을 비롯해 친구, 연인, 친인척,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때로는 친해지는 것도 위험이 따른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하지만 거리 두기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가정하자. 대화를 통해 관계가 깊어진 사람이 있고 어느 수준 이상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진전하지 않는 관계에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다. 문제는 애매하게 친분이 생긴 경우다. 마음을 허락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말을 듣거나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믿었던 친구 혹은 동료와 사이가 틀어지면 그들에게 털어놓았던 고민거리는 모두 약점이 되고 심지어 내용이 변질되기도 한다. 상대를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오간 대화가 왜곡과 과장으로 바뀌고 부풀려져 날카로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내가 그동안 털어놓은 진심들이 나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쓰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내 약점을 알아도 그것을 존중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힘겹게 털어놓은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다만 그런 사람은 드물고 그렇게 새로이 친분을 맺을 때 나를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한 뒤 조심스레 대화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 모두에게 해명할 필요는 없다. 나는 한때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에 참석했다. 친구들을 만나도 늘 비슷한 이야기만 나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나를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일상과 이야기가 궁금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싶었다. 독서 모임에는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생각을 나눴는데, 이따금 토론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즐거웠다. 타인의 생각에 단편을 듣는 건 한편의 글을 읽는 것과 같았고, 그 사람의 삶을 엿보는 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았다. 물론 유쾌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었다. 이야기의 결말이 매번 동화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는 나의 가치관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누군가는 나의 일부만 보고 편견을 가졌다. 관계가 틀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는 더 깊이 알기도 전에 멀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친분을 나누는 기준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 하는 1차원적인 판단이 된다. 선입견과 평판, 그로 인해 형성되는 분위기는 집단에 악영향을 미친다. 누군가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사람보다 곧이곧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다. 오해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나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일은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설령 누군가 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험담한다고 해서 그를 붙잡을 필요는 없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평판 관리를 하고 싶다면 다수에게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노출하라. 나의 진심, 솔직한 모습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달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의 심리. 범죄 심리학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세뇌시킬 때 자기 반성을 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이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너에게 책임이 있다 라는 식으로 폭력을 합리화하며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심리학 책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책들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만큼 내 마음 혹은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 주제여서가 아닐까? 앞서 언급한 범죄 심리학 사례처럼 우리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세뇌시키는 상황을 흔히 직면한다. 인간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은 이른바 을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제의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한다. 쌍방의 문제거나 가해자의 결함으로 발생한 일인데도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게다가 갑의 위치에 놓인 사람은 상대방의 그런 태도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려 든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다. 만일 누군가와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상대에게 자비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신이 굽히고 참을수록 그는 자신감을 얻고 기고만장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통제하려 들 때 당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단호해지는 것이다. 무시나 단답, 아 그렇군요, 네 그렇네요 등의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이는 편이 좋다.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에 대한 흥미를 잃을 것이다. 상대가 아무리 당신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해도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마라. 그 사람의 말을 대충 듣고 흘려보내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누군가 나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겁내지 마라.
성별과 지위, 나이를 막론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친구도 연인도 모두 동등함을 전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상대가 나보다 어리다고 푸대접해서는 안 되고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대접할 일도 아니다. 서로 배울 점은 배우고 고칠 부분은 고치며 함께 맞춰나가는 것이 관계의 기본이라 믿는다.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신과 비교하지 말 것.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감정 낭비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나 또한 이따금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지만 그런 비교는 현재 위치에서 더 분발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는 수준에서 그치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는다. 비교가 과하면 자책이 심해져 상처받고 괴로울 뿐이다.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가 무의미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선망하는 타인의 모습이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씬이기 때문이다. 정교하게 계산된 각도와 구도로 찍은 후 보정까지 더한 사진 속 타인의 모습과 평소 나의 초췌한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서로 부러워하면서 산다. 남과 나를 저울질하면서 혼자 상처받지 말고 오늘 내가 일구어낸 일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가 가진 어떤 특성을 동경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특성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개성으로 녹여내면 된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겐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나아가야 한다면 스스로가 믿는 그 길을 천천히 나아가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편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일보다 훨씬 더욱 생산적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척 참견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20대 초반 내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리 주먹을 쥐어도 모래알처럼 빠져나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누군가는 허황된 일이라고 말하는 작가를 꿈꾸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 역시 스스로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져 작가가 되겠다고 남들한테 말하지 못했다. 대신 아무도 없는 학교 도서관에서 언어를 수집해가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가의 꿈을 다졌다. 동시에 내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 2018년 나의 에세이가 출간됐고 그 후 비로소 스스로를 작가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다. 정말로 꿈을 이룰 줄 몰랐으니 숨기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주변에 내 꿈을 알리는 일이 무척이나 두려웠다.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글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냐, 돈도 안 되는 일을 뭐하러 하냐, 글은 그냥 취미로 써라 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조용히 글을 써 한 권의 책을 출간했다. 동네방네 소문내봤자 그들에게 나를 평가할 기회만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고민 상담을 받다 보면 본인이 선언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을 못 견디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들은 주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힘들어한다. 무언가를 선언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 선언을 실현할 자신이 없다면 말을 아끼는 것도 스스로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진로나 꿈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만 하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친해지면 된다. 남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촉을 날카롭게 세우고 험담의 소재를 찾는다.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직진할 수 있다면 당당히 목표를 선언해도 된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성취감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자. 성취감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테고 결과물은 자존감 도둑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드러내고 먼 미래의 계획은 굳이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는다. 원래 목표란 실제로 증명한 후 공개해야 더욱 멋지게 보이는 법이다. 당신이 내밀하게 품고 있는 꿈은 보물을 묻어두듯 가슴에 간직하라. 꿈을 실현하고 나면 알 것이다. 원하는 바를 이룬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항상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동력이 있고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어디까지 공감해야 할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만큼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유형이 없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공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공감을 바란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난감하다. 나는 최대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려 애쓰지만 그런 내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야 할지 혹은 일단 이해한다고 말한 뒤 내 생각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특히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조언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는 의도를 풍기는 사람이 꽤 많다. 결국 자신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해달라는 뜻이다. 이미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일에 반박하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때부터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된다. 인간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존재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공감해줘야 하는 순간, 가령 직장 상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연인이 잘못했어도 가끔은 져주는 일은 분명히 있다. 이외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은 많지만 어쨌거나 공감은 결코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이것은 털어놓는 사람이든 들어주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만약 한 번 보고 말 사이라면 무리하게 공감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자주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은 들어주되 지나치게 맞장구 치지 말고 자신을 위해 화제를 빠르게 전환하자. 당신이 공감할수록 상대방은 신나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을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감하는 일도 감정노동에 포함된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고 무르르듯 자연스레 화제를 바꾸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좋아하는 데 이유가 없듯 싫어하는 데에도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조금 전까지 당신과 정답게 이야기했던 사람, 방금 막 웃으면서 헤어진 그 사람이 속으로는 당신을 싫어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살갑게 대해도 뒤돌아서자마자 당신의 험담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매일 사람들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는데 고민의 상당수가 특정 인물에게 미움받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내용이다. 그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고요. 몸도 마음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쌈딱이 될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노력해봤자 상처만 받을 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다. 최대 수명 120세를 바라보는 시대인데 내 소중한 이들에게 집중하기에도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는가? 다만 나와 엇갈린 사람을 통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안 맞는지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르는 편이 좋다. 단 제3자의 귀를 막아주는 사람은 없으니 오해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지만 반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인간관계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남을 사람은 남는다. 그 후에는 당신과 잘 맞는 그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된다. 가짜를 거르는 계기는 반드시 온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며 살아왔다.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가 베푼 호의는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됐다. 상황이 잘못됐음을 느낄 무렵엔 바로잡기 어려운 지경이라 자연스레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 내 선에서 참고 끝내는 게 편하지. 더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말 그게 최선일까? 당신이 참기로 마음먹었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당신 혼자 힘들어하는 관계는 문제가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 관계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꾸려나가는 것인데 왜 한쪽만 불편을 감수해야 할까? 베풀 만큼 베풀었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혼자 전전긍긍하기보다 정리하는 편이 낫다. 대화를 시도해도 일방통행일 뿐 이해와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 때문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설령 당신이 그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끊는다 해도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필요가 없고 타인도 당신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잘못한 쪽은 오히려 당신이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방관한 그 사람이다. 변하지 않을 관계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것만큼이나 미련한 행동은 없다. 그러니 새롭게 출발한다 생각하고 이참에 가치관 또한 재정립해보면 어떨까? 내 삶을 지켜준 사람들.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첫 직장 생활 시절 나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 기사님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사고 소식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가운데 반년이 넘는 기간을 내가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줬기 때문이다. 기사님은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지만 내 일상이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켜지는구나 싶어 감사했다. 타인의 노력이 없다면 나는 몸도 마음도 지금처럼 성하지 않고 훨씬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내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공기와도 같은 익숙한 환경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옳다.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소중한가?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존재가 결코 당연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는다. 만약 쑥스럽다는 이유로 혹은 괜한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 한마디라도 전했으면 한다. 아침에 집에 나서기 전 밥상을 차려주시는 부모님에게 잘 먹었다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좋다. 힘든 일을 겪는 친구에게 안부를 물으며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오늘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연인과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들도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런 표현을 해왔을 것이다. 표현 방식은 관계에 따라 다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속뜻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될 것이다. 네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 서로 다투고 등을 돌린 순간부터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상대방에 관한 과장된 소문과 험담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 옮기기 때문이다. 남의 험담만큼 재밌는 이야깃거리가 없으며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소문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 함부로 말하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언급을 자제하고 그 사람을 피하면 되고 나를 믿어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에게라도 해명하면 된다. 좋은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하려면 그에게 착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어라. 좋은 사람은 후일 한 번쯤 너에게 보답할 방법을 고민해 볼 것이고 쓰레기는 슬슬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할 것이다. 모건 프리먼. 오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